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1시간 밀리긴 했는데 그래서 장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오늘 장인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뒤면 이제 폐장을 하는 시간이긴 한데요. 현재는 아직까지도 장이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아직까지도 뚜렷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채 강보합권 혹은 약보합권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30분 전과도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1981포인트 0.1%만 상승한 채로 지금 거래량도 많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76.3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중반에 조금 올라오기 시작해서 현재의 포인트가 고가에 근접한 1681포인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매수하는데 매수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97억 원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1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던 매수 행진을 멈추고 1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726억 원 정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데요. 다행인 건 연기금은 구원투수로 오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오늘 오전에는 매도였는데 오후에는 매수로 포지션을 다시금 바꿨고요. 224억 원 정도 전 시간 대비해서 조금씩 더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양은 강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빨간불이긴 한데 0.01%만을 정말 소폭 상승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27.91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소폭 상승한 629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 시가가 고가입니다. 저가는 624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밴드 상하단이 굉장히 짧은 구간, 지지부진한 거래량 없는 답답한 코스닥 흐름도 보이고 있지만 빨간불은 참 반갑네요. 자,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328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58억 원 소폭 매도, 외국인은 214억 원 매도를 하는데 어제는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은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와는 엇박자의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두원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하고도 오늘 절반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좀 재미없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고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우리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이나 원화 같은 달러 같은 곳을 보면은 환율 보면은 정말 널뛰기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달러화 강세가 많이 눈에 띄는데 오늘만 해도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1170원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준 모습인데 강달러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 장을 뿐만 아니고 글로벌 정치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중심에는 미국 달러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화두인데요.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달러화가 새로운 위험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자,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달러화, 강세 기조는 거진 다 와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약세 전환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과 같은 변동성 확대 속에서 방향성 부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최근에 염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책 불안과 함께 다음 달 15일 예정된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기대 더해진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1차 분수령은 아무래도 12월 FOMC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예상하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로드맵이 깔려있죠. 연말 금리 인상 이후에 내년에는 2번 내외의 인상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즉 예상 가능한 수순의 금리 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달러와 강세 요인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책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트럼프 감세 아니면 멕시코를 위시한 국경의 장벽 또한 재정 확대 등 모두 물가 상승을 견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금리 발작도 이러한 연장선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지난 2005년 이후에 약 12년 만에 백악관과 상원, 하원, 즉 의회를 전부 석권한 공화당 정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부터 이전 경선 과정에서의 극단적인 트럼프의 모습도 없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조업 경기 재고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미 달러화는 정치적으로도 약세 요인이 앞으로는 좀 크게 가미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을 결정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정말 모든 이목이 쏠려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경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참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미국 그러면 경기 물론 중요하지만 네. 보다 중요한 것이 인플레 지표인데요.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 압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의 시차 상관관계를 감안해 본다면 조만간 미국의 수입 물가 역시 수입하는 물가 역시 플러스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수입 물가 증가율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에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대의 서비스 물가라든지 아니면 최근 2%대에 안착한 미국의 핵심 코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 오늘 밤 10시 반에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펙 부분도 유가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낙폭도 굉장히 컸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종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들이 유가에도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환경 규제가 좀 완화될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유가의 큰 방향성은 연구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 시장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다들 조망을 하는 순간인데요. 11월 오펙 정례 회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오펙 회의에서 감사는 개인적으로 좀 실패할 개연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산에 대한 명목적인 합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생산 쿼터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원유 시장은 새로운 국면의 치킨 게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세일업체와 사우디를 위시한 중동 산유국 간의 치킨 게임이 전개됐었다면 이제부터는 멀티플 치킨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미국의 세일업체와 중동 산유국의 국가들의 출혈 경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상이한 재정 자립도 때문에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오펙 카르텔이 깨질 개연성도 저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클 텐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수령은 내년 5월 예정된 이란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 선거를 전후로 전개되는 중동 지역의 패권 다툼, 즉 사우디와 이란과의 패권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산유국 내 재정 악화까지 결부된다면 국제유가 하방 압력이 아무래도 상반기 이후에는 보다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이란 선거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가 얘기에서 시장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죠. 여러 부담 요인과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로 뭐 달러 강세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매수 전환을 이끌 요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시장적으로 보면 최근에 수급 측면에서 많이 꼬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기에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역발상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트럼프발 리스크를 부정하지 말고 인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인데요. 당장 1월 20일 이후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가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위험 관리 필요하다는 순간이고 다만 수급 측면에서 보면 유럽 경기 개선과 함께 20의 통화 완화로 인한 유럽계 자금 유입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통화정책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12와 함께 여타 국가들은 완화를 유지하는 결국 미국과의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기 속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역발성적으로 보면 그래도 외국인 수급, 즉 유럽계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우리 코스피에 좀 기대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갭 차이로 인해서 유럽계 자금 유입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내일 당장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글로벌리 매크로 쪽으로 보면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11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12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일말의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난 급진적인 성향과는 정반대, 온화하고 포괄적인 수락 연설이 있었고요. 즉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기대도 분명 부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산업재 쪽에서도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조 달러, 하나로 얘기하면 한 1,000조 원 정도 생산되는데요. 재정 확대 발표와 인플레 기대 등으로 미국의 채권금리,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었던 11월 FOMC를 바라보면서 한 세 가지 부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건데요. 투자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한 미국 경기에 대한 옐런 의장의 판단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성명서에서 넥스트 먼스가 빠졌던 11월 성명서에 대한 해석에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았던 트럼프 당선 이후 옐런 의장을 위시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인데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 기대와 그로 인한 미달러와 상승 등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최대 이슈다 보니까 미달러와 강세에 따른 미국 경기의 영향과 이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각에 저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연준 위원들의 견해인데요. 정보가 적었던 만큼 11월 FOMC 당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임기가 끝나는 4명의 위원과 남아있는 6명의 위원들의 입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도 저희가 한 주간은 좀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인수위를 다 꾸렸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 대통령의 100일 행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 100일 행동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취임 100일 행동을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는 우리도 시점에 온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인프라 투자 이런 재정 정책이 전 정부죠. 오바마 정부와는 차이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네, 트럼프 경제정책,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 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경제 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고요. 2,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실제 달성이 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그 중산층의 세율을 15%로 낮춰주고요.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10%로 특별 세율로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5년간 최소 5,500억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미국은 재정 적자가 현재 GDP 대비해서 32%로 크게 줄고 있고요. 또한 상하 양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 재정과 관련된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미국의 채권 스프레드, 그러니까 국채나 회사채 수익률 차가 좀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행 물량이 늘어난다면은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이 빨라지게 되고요. 또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시장 금융시장에 교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감세와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도 가져가 보고요. 또 이제 내수 활성화로 해서 경기 활황을 만드는데 이것들이 이제 신흥국들이나 이머징 마켓에는 결국에는 강달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시장 교란이 올 수도 있고 힘듦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더 그럴 것이 미국이 기침만 하면 감기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통상 정책에 저희가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취임 100일간의 통상 정책을 보면은 철강이나 기계, 자동차 같은 전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TPP 폐기도 지금 검토한다 그럽니다. 또한 취임 100일간은 통상 정책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도 재협상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멕시코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가전제품, 섬유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해지면서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35% 관세를 매기면은 수출 채산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상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무역을 재협상한다든지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필요 없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45%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부분 덤핑이라든지 상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또한 대미 수입품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같이 부과하겠다. 그리고 애플이나 나이키, 월마트, 맥도날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조차도 비관세 장벽을 높아서 중국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이런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제품의 94%가 중간재나 자본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0개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의 공장들이 250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감소하기 전에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전에 우리는 미리 충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국보다 한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앞으로 강대강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으름장을 같이 놓고 있는데 그 문제는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본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TPP 협정을 지금 미국이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를 지금 폐기하겠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주장대로 TPP가 미국의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소장님 실제로 이게 TPP가 정말 미국 경제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칩니까? 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희생양은 TPP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치권 같은 경우는 공장 폐쇄, 일자리, 해외 유출, 임금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트럼프 같은 경우는 TPP로 돌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공신력이 있는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TPP로 인해서 관세 장벽이 모두 제거가 되면 미국은 실질 GDP가 0.15% 올라가게 되고요. 일자리는 13만 개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이라든지 주요 조사기관들도 공이 똑같은 플러스 효과를 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자주 이용하는 터프트 대학의 분석 자료들을 보면은 실질 GDP가 마이너스 0.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보면은 무역을 하면은 어느 한 나라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모든
국가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로부터는 집중적인 비난을 좀 받고 있는데요. 표준적인 경제 이론에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TPP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좋은 협상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좋은 협상으로 지금 결과론적으로 나와 있고 한 개 미 터프츠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제외하면 GDP 수출의 고용지수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TPP를 왜 정치권에서 미국에서 특히 반대를 하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치권에서 TPP를 반대하는 이유는 산업별 승자와 패자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 부분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은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요. 반면에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은 감소하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장 2,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되겠고 해외 나간 제조업 기업을 환류시키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세워놓았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TPP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나프타라든지 한미 FTA도 재교섭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이런 재교섭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통계 근거 자료를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엔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TPP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진짜 폐기가 된다면 다자간 무역협정이 다시금 결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자간 무역협정은 누구 주도하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TPP에서 빠져나온다면 아무래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은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대신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중심으로 한 무역 축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페루에서 열리는 그 에펙 정상회담에서 RCEP에 대해서 조속한 타결을 지금 주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RCEP 같은 경우에는 16개국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TPP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소극적이고요. 정부 조달이라든지 내수 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의 개방폭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시장 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상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그 조기 타결을 좀 어렵게 하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TPP가 동력을 잃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그리고 현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동북아 시장에 악영향이 끼쳐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거죠? 네, TPP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 때문에 당장 일본 아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 트럼프와 뉴욕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인 신뢰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TPP가 폐기되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합시장 그리고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층 역할을 하는 이런 전략적 카드를 상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TPP 폐기에 이어서 중국 주도의 AIB에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은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왕따를 당할 위기에 좀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는 그러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TPP가? 네, 아무래도 당장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은요? 자동차라든지 네. 부품 소재, 기계산업, 전기, 전자 쪽에서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농산물 시장만 하더라도 값싼 수입 농산물로 인한 시장 교란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쁩니다. 지금 부총리 보낸다고 내고를 하러 간다, 이런 지금 속보들이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던 걸 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지금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TPP가 폐기되면 디플레이션 탈출, 신성장 동력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욱이 미국과 같이 한 축을 통해서 AIB를 통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는 이런 전략들을 써왔고요. 또한 아베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을 통한 작업들을 하는데 주일 미군에 대한 분담금까지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외교적으로도 그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그 트럼프와의 재협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일 간에 그동안 공고한 동맹이 이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같네요, 정말로. 자, 이제 G2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죠. 미중 얘기인데요. 중국이 AIIB에 미국 가입을 지지한다면서 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국 주도의 AIIB에 진짜 가입을 할까요? 네, 지금 그 당선인 측의 그 참모들 사이에서는 네. AIB 가입을 안 했던 것이 오히려 전략적 패착이라는 그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AIB에 참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 측면에서 채권 발행의 신용도가 좀 올라가고요.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회귀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아무래도 AIB를 통해서 서비스 조달 시장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와 같은 프로젝트의 그 기기들을 납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좀 매력적인 카드로 보여집니다. 다만 AIB가 커지면은 세계은행이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에 버금가는 국제금융기구로 도약하는 만큼 미국 내에서도 신중론이 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AIB에 가입하는 것은 좀 어렵고 시간을 두고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게 발효가 됐어요. 근데 트럼프 100일 행동 보니까 무력화할, 이 없던 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증시에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점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1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협정은 물론이고 화력발전소와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도 폐지시키고 화석 연료 채굴을 좀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를 공식화하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절차상 공식 탈퇴를 선언하더라도 4년 뒤인 2020년 이후부터나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미국이 탈퇴한다면은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배출국들도 공정성, 국제 경쟁력 약화 이유로 통해서 같이 탈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한테는 단기적인 영향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세일가스 증산으로 인해서 LNG 수출을 지금 늘리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먼저 수입할 수 있고 수입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조달 위험도 낮은 미국산 LNG를 수입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쪽에서도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일본은 TPP 폐기에 이어서 FTA도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동북아 지형에서 본다면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4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이 마감됐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시간 늦게 개장이 되고 1시간 늦게 폐장이 되는 관계로 장 마감을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시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많이 안 움직였어요? 네, 우선은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네. 거기 내에서 어떤 변화는 있습니다. 즉, 뭐 바다는 그대로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물도 살짝 빠지고 또 새로운 물도 들어오고 민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변화는 있습니다. 즉 수위는 그대로인데 결국 수위 코스피라는 바다를 봤었을 때는 지금 1980포인트 전후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최근 들어서도 지금 외국인들 현선물 쪽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살짝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동안 워낙 비차익 쪽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됐었기 때문에 어떤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목까지는 차 있다. 그 이후로부터는 세팅이 미리 돼 있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바닥권 내에서 지수가 좀 빠지기보다도 밑에서 받쳐주면서 지수가 단기로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 말 또 다음 주까지 한번 지수의 반등 또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도 그래도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점 구간대 특히 5일선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갔던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1차적인 지지선 라인인 620포인트를 좀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을 좀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과 대장주적인 성격이 상당히 좀 적다. 특히 낙폭 과대인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는 어떤 활황세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시기상조적인 그런 측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은 낙폭 과대인 종목군들 너무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동안에 매물대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지금 다시 내년도 기준을 봤었을 때 싸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좀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CJ ENM 같은 종목군들도 점차적으로 저가 때 좀 들어오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낙폭 과대 이후 갔던 종목들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힐러리가 떨어지면서 관련주였던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낙폭이 큰 이후 최근 들어서 저가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시장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 급진적인 상승에 대한 지수의 상승세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시장의 동력이 지금 주로 이끌어가는 튀어오르는 섹터가 좀 부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징적인 뉴스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생명보험주 소식입니다. 자본 인전 소식 들어와 있는데 생명보험주 자본 인정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요. 삼성생명 등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OLED 업황 개선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OLED 패널 공급자 지위가 강화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흐름 좋고요. 페노션 벌크 운임 반등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적 개선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네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소식들이 올라와 있네요. 디램 가격 강세라고 올라와 있고요. 오늘 디램 가격 강세로 내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 흐름도 2%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크로스 미디어랩 확대 수혜를 받을 인크로스가 오늘 주가 흐름이 좋고요. 이지웰페어 중국 BYD 전기차 계약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장중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였는데 현재는 그 상승폭들 모두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들로 만나봤고요.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자본 인정으로 받지 못했던 것들이 자본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험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렇겠죠. 이게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부채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 만기 때 환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이익이 잡힐지언정 향후에는 고객한테 만기 환급형 보험들 또 뭐 변액보험 같은 경우 거기에 맞게끔 자금을 줘야 되는데 이 자금을 그동안은 뭐 확충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갖고 가면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회계 기준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뀌다 보면 생명보험사별로 이것을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자금을 그만큼 확충을 해야 되고요. 확충을 한 만큼 생명보험사는 그 자금이 들어온 것들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생명보험사의 가장 큰 리스크 쪽으로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도 어떤 한 가지 획기적인 또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장래 이제 이익이라는 부분 이것을 부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으로 보는 것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맞섰을 때 부채로 잡히면 아무래도 부채 비율도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부담감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죠. 자본으로 인정했었을 경우는 그만큼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수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아무래도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은행주처럼 어떤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대마진이란 것들, 보험사들도 대출 상품이란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한 기대 수익도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도 호재를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은행주는 정말로 저점 대비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생명보험사는 최근 들어서 그러지 못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키맞추기 선상에서 어떤 리스크가 지금 또 없어지는 시점을 대비해서 보험사, 생명보험사주들이 급등했던 이유 이 두 가지 호재가 겹겹이 겹쳐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보면 기존의 리스크였던 부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내 그 생명보험사들 부채가 47조 원가량 늘어날 전망으로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자본 쪽으로 이득을 줬었을 경우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데 향후에도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트렌드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향후에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채가 잡혀있던 것들이 자본으로 확충이 되면 재무 건전성이나 이제 재무제표의 개선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투자자를 유치할 때나 많은 분들이 또 재무제표 볼 때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겹호재로 인해서 오늘 보험 관련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OLED 패널 공급자 지위 강화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한 장중에 2% 정도까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LG 디스플레이 그간의 흐름부터 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좀 뭐 재미없는 그런 시황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뭐 주가의 흐름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을 보면요. 어떤 박스권 내 연장선상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뭐 2010년도가 가장 좋았었죠. LCD 패널 쪽에 대한 부분. 근데 이때가 고점이 이제 48,000원대였고요. 그 이후 LCD 가격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폭락을 한 이후부터는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분을 보여주면서 한 저점이 한 18,000원대부터 고점이 한 35,000원대 그런 긴 박스권대의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스권 내에서 한 중간 상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 LCD가 아닌 OLED 쪽의 지위권의 강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TV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형화로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OLED 쪽에 대한 수익성 강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도 LCD 패널 출하 면적이 점차적으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LCD 패널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대 내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런 부분 지금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내년인데요. 내년도를 봤었을 때 TV 세트 업체의 뭐 협상력, 그 다음에 이익 상향의 과속화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내년도 영업이익을 한 1조 7,990억 원, 그러니까 종전보다 한 34% 업사이드를 잡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LG 디스플레이 좀 박스권 내에서 봤었을 때는 박스권 하단선상에서 항상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뭐 급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000원대에서 35,000원대 박스권이다라고 보면 한 25,000원대 정도 선에서는 한 번쯤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가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사실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간에 보여줬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박스권 매매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들어와 있는데요. 벌크우님 반등으로 내년도 뭐 4분기 그리고 실적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벌크우님이 올라가면 실적 개선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우선 페노션은 그동안 워낙 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BDR 지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페노션은 예외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익 개선세가 여기 BDI 지수라는 게 결국은 운임 지수라는 부분인데 페노션 같은 경우 워낙 좀 좋지 않았던 상황들 때문에 BDI 지수의 상승폭이 주가의 반영에는 거의 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보면 BDI 지수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났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왔던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뚫어주려고 하면 앞으로도 BDI 지수의 강세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올 2월달 전후로 해서 BDI 지수가 저점을 찍은 이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번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또 한 가지 수혜가 바로 페노션 등의 벌크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할수록 결국에는 어떤 석탄이라든지 뭐 철강 이런 제품들을 수입을 막대하게 미국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실어서 날릴 수 있는 것이 뭐 철강석이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이 뭐 호주라든지 남미 이런 쪽에서 갖고 올 때는 주로 배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BDI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최근 들어서 중국 또 생산 과잉 규제를 하고 있죠. 그만큼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노션 등의 이런 벌크선의 운임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4분기 내년도까지 봤었을 때는 벌크 부분의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내년도까지 이런 운임에 대한 상승세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좀 전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에는 하이닉스 들어와 있었죠.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들어와 있었는데, 디램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실적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 SK 하이닉스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왔네요. 네. SK하이닉스가 잘 가는 종목군의 특징은 뭐냐면 빠졌었을 때 호재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SK하이닉스는 한마디로 얘기했었을 때는 지금 글로벌 업체들, 특히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업체들, 또 삼성전자도 AI를 한다고 하고요. 지금 글로벌 상위 업체들의 행보가 모두 다 SK하이닉스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호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지금 뭐 모바일 쪽을 예를 들면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오포라든지 비보, 화웨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거의 삼성 갤럭시 시리즈나 아니면 애플 아이폰 정도의 그런 하드웨어의 기술력을 갖추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나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추격자들을 따돌리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시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AI 또 인공지능 이런 부분 탑재를 해야지만 하드웨어 업체들을 따돌릴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기존에 없었던 고퀄리티의 기능을 넣으려면 결국은 디램 같은 어떤 반도체 쪽이 굉장히 고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디램은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낸드 같은 경우는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야지만, 가령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봤었을 때 답변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 답변이 음성을 인식을 받고 이 부분을 데이터에서 오늘의 날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 부분을
질문을 말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1초 이내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굉장히 고사양의 낸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큰 DRAM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업체가 수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현재 AI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 꾸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예전 같았을 때는 고객향이 주로 핸드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좋지 않았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고객사가 게임 업체라든지 아니면 AI 업체, SNS 업체 이런 소위 말해서 글로벌에서 잘 나가는 업체들이 고객사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주가의 상승 흐름 제가 봤었을 때 내년도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호재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사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급등했었을 때 좀 팔면서 대수 상승하는 종목 꾸준하게 들고 가도 좋겠지만 좀 흐름 타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추가 수익 얻는 것도 한 가지 재미가 될 수 있겠죠. 딱 그럴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10,000원부터 20,000원 가는데 그 과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급등이 일어나면 좀 이익 실현을 하고요. 또 빠져있을 때 사고 하면은 그 순간에 그 갭 차이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재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SK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라는 종목인데요. 미디어랩 확대 수혜 그리고 뭐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급등세가 조금 꺾인 모습이긴 하네요. 7%까지 올라줬었는데 지금 1% 상승이고요. 어떤 종목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인크로스는. 네, 인크로스 한마디로 미디어 랩. 그러니까 동영상 광고라든지 이걸 하는 업체고요. 네.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 미디어 랩 쪽이 50%, 그다음에 다윈이라고 이제 동영상 플랫폼을 동영상 광고 업체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이쪽이 매출 규모가 27%입니다.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이 다윈인데요. 동영상 광고 업체들 기존에서도 이제 온라인에서 보면 어떤 내가 뉴스를 읽는다든지 하면 옆에 이제 광고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림 이런 부분으로 인한 광고보다도 동영상이 아무래도 눈에 띌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요즘 동영상 재밌는 것들을 어떤 광고식으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크로스가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2013년도를 보면 매출액이 4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3억 원까지 연평균 거의 280% 와. 최근에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그런 업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반응형 광고라고 해서 어떤 것들 클릭했었을 때 거기에 맞는 정보가 맞춰져서 광고가 들어가면 더욱더 좋을 수가 있겠죠. 네네. 예를 들어 30대 남성들에게 관심 있는 것들, 어떤 여성에 대한 것들, 아니면 남성 자켓, 여러 가지 맞는 그런 정보들에 맞게끔 광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광고가 할머니에게 남자 정장 들어갔을 때보다는 남성에게 남자의 최근 트렌드를 알려줄 수 있는 광고, 더욱더 클릭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반응형 광고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 이것도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지향을 하고 있는 어떤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AI,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동영상 광고 시장에 대한 훈풍 계속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봤었을 때는 지금 상장 이후로 저점을 계속적으로 그려주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크로스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테마주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대권주자로 요즘에 잠룡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표나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테마주의 흐름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야기인데요. 테마주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우선은 역시 대세가 계속적으로 바뀔수록 예, 대세에 예. 맞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처음에는 뭐 반기문 관련주에서 이제는 문재인 관련주, 지금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 성남시장 같은 경우 볼 수가 예.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제가 성남시를 갔더니 굉장히 복지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도서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 돼 있으면서 역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젊은 층은 좀 겨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후보 같은 이 시장 같은 경우도 SNS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예. 갑자기 지지율을 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쪽을 겨냥하는 그런 많은 강한 어조가 많죠, 저격적인 좀. SNS 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일반 시민이 느꼈을 때 사이다 같은 존재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부분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재명 관련 테마주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떤 인맥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갔었고요. 네. 보면 뭐 정치 테마주도 좀 이재명 시장이 이런 회사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고향인 안동에 본사를 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대장주로서 갖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동에 있는 회사들 다 테마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은 처음에 1차 랠리 때는 좀 강하게 움직이지만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개연성이 높은 것들이 뭐냐? 바로 정책 테마주죠. 내년도부터는 지금 반기문 테마주라든지 문재인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모두 다 인맥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지금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기조사도 해서 안철수 후보도 좀 눌렀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정책 얘기가 화폐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개혁이 뭐냐? 결국에는 5만 원권에서 이 부분을 지금 뭐 100원짜리 거의 다 안 쓰잖아요. 10원짜리. 이 부분을 10배, 뭐 100배로 늘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1,000원을 1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검은 돈들이 지금 다 땅속에 묻혀져 있는데 이것들을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를 바꿔야겠죠. 이걸 안 하면 다 쓰레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을 때는 가장 저격하는 것이 누굴까요? 기존의 기득권층과 어떤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일궈가면서 검은 돈을 했던 것들 다 세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화폐개혁 상당히 이런 제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인도 같은 나라도 지금 전 세계 유례 없는 제도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마다 계급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검은 돈이 상당히 부정부패 심한데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도 화폐개혁 이슈가 불면서 최근에 한네트라든지 아니면 푸른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화폐개혁에 대한 주장 지금 예전에는 이런 주장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여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하도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분명히 화폐개혁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대중들의 지지도를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폐 관련된 개혁 관련주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개연성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5만 원짜리가 잠자고 있는 그 돈들이 시중에 엄청나기 때문에 실제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모두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별별 종목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종목들 별점 매겨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네, 먼저 포스코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 이후로 강해요. 어떤 인프라 쪽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 쪽도 호재고 중국 쪽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관련돼서 철강에 대한 수요 확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중국 들어서도 중국이 과잉 생산을 규제하다 보니까 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상당히 호재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 좀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별점으로 보면 차트 별 3개, 수급 3개, 재료 3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요. 주가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으로 꼽힙니다. 다음 종목 하나만 좀 빠르게 더 볼까요? 네, 연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좋지 않지만 케이스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케이스를 만드는 연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드 관련돼서 피해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 내 로컬 기업들에 대한 부분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 400대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200개 넘는 기업이 바로 연우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처럼 흐름이 안 좋을 때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별점을 좀 드리자면 연우 같은 경우도 차트에서 별 3개 수급 3개, 재료에서 별 3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에서 별 4개까지 제가 하나 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우 같은 경우 저점에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꾸준히 한번 연후 저점에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6분 11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3분 50여 초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금융시장 어떻게 마감이 될까요?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파란불이 좀 보이네요. 1977.77포인트에서 체결이 예상될 걸로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수급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팝니다. 기관의 13거래 연속 매수는 오늘로 끝이고요.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638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123억 원 순매수 소폭입니다.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291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매도폭을 키우다가 장 후반에 좀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불도 보이고 파란불도 보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약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강보합권입니다. 2,000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전력 500원 하락한 1% 하락한 모습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조금 전에 만나봤죠. 램값 상승으로 인해서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로 2.45% 오늘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 그간에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 1.74% 하락인데 아무래도 뭐 지난 합병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7,000원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요. 네이버 7,000원 하락, 현대모비스는 0.82% 하락한 24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요. 삼성생명 오늘 역시나 뉴스로 한번 살펴봤죠. 장래이익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이고요.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약보합권입니다. 627.3포인트 0.08%만이 하락한 0.53포인트만이 하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밴드 상하단이 한 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흐름 코스닥도 이어갔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볼까요? 개인은 297억 원 삽니다. 기관은 소폭 매도 39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98억 원 매도입니다. 어제는 개인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모습이었는데 정반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1.14% 하락한 103,900원에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600원 정도 소폭 상승한 8만원대를 견조하게 지켜주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CJENM 그간 굉장히 낙폭이 컸죠. 그리고 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가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40만원대까지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402,1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호미팜은 600원 하락한 4만원이 좀 무너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은 0.55% 상승했습니다. 로엔 흐름 요즘에 이익이 좋아서 계속 잘 가고 있죠.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 그리고 GS홈쇼핑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이틀 연속 장중에 강한 모습들, 장 막판으로 가면서 더더욱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3% 넘는 상승세, 그리고 오늘도 4.62%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장 1시간이 늦게 끝났는데요.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지수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코스피는 소폭 상승한 1980선 위에서 지금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 628포인트 정도로 지금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안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소장님? 네, 아무래도 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렇다 할 뭐 수급의 주체도 없기 때문에 좀 지루한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생명보험 관련주들 이런 쪽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외에는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고 결국엔 주식시장 어떤
다사다난해야지만 어떤 뭐 오르거나 빠지고 이런 종목들이 많아야지만 또 거래도 일어나고 그만큼 어떤 시장의 거래 대금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무난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연말까지 좀 조용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선은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국내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오늘도 2.5%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그나마 좀 실적이 견조한 그런 업종들 중에서는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좋은 섹터는 음식료 업종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양식품이 1.7%, 오뚜기가 1.25%인데 특히 음식료 업종은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선순환에 대한 구조가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이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농심이라든지 오뚜기가 제일 셌고요. 또 다음 차례는 CJ제일제당 같은데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코스피 내에서는 그래도 주도주로서의 섹터에 대한 모습을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 있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향 그런 수출에 대한 물량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렇다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주적인 모습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들 사정을 좀 버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수급에 대한 분위기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눈에 띄는 것은 파라다이스가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지만 파라다이스 4%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다도 워낙 많이 빠져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모습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CJENM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 전형적으로 약세장인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목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보다도 개별주적인 역할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이 선순환매 구조로 갖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반기문 테마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코스닥 내에서도 난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장세들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대권 테마주에 관련돼서 지금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마감 시황들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외환 시장 그리고 해외 선물 전략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환율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75원에 거래가 돼서 0.57%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이제 한 1원 정도 더 상승해서 이제 거의 마감하는 분위기인데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 소폭 발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끌어올렸는데요. 그 미국의 경기 지표 부진에도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달러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100.438포인트를 기록해서 0.19% 정도 상승했는데요. 2014년 그 달러 인덱스가 80대에 머물러 있다가 2015년 들어서부터 상승해서 2015년 3월달 100포인트를 찍고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1년 8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달러 인덱스의 상승하는 모습들이 쉽게 꺾이지 않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임스 블라드 연준 위원 같은 경우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기금 선물 금리에 내포된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90%로 유지된 상태에서 아마도 달러 인덱스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175원에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서요. 제가 저번 주부터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가장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찾는 자산이 뭐냐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달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지금보다 더 올랐다가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게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위안화를 보겠습니다. 그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6.9061 위안을 기록을 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위안화를 약세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의 하락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부동산 거품과 더 큰 가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15일 위안화 고시환율 같은 경우는 2008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인 그 6.8592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트럼프 당선 이후로 위안화 가치가 1.4% 정도 하락을 했다. 위안화 가치가 1.4% 정도 하락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그 원달러환율 같은 경우는 4% 이상 그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폭은 적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규모나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변동성이 적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4%는 굉장히 크게 투자자들은 느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정부는 채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인민은행도 그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자제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그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그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제조업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도 부진하고 그리고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주택 가격까지 같이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당국이 어느 정도 조금씩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중국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가 어느 정도 그 경착륙보다는 완만하게 연착륙을 하기 위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마사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간에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 그 기업들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수출 호재이기 때문에 아마 내수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위안화 가치는 더 하락할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위안화 가치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강달러는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 시장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WTI 연유 선물 종가 같은 경우는 어제는 0.52% 하락을 해서 45.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하락의 그 이유로서는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그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한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도 527만 배럴이 증가해서 4억 9천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그 로이터 통신의 추정치가 150만 배럴 정도 상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보다 많이 상회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가의 하락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서는 보면 그 오펙의 감산 합의 노력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미 노스다코타주의 생산 감소가 이어져서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산유국들은 오늘 18일 날 내일이죠.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스 수출국 포럼에서 감산 합의에 대한 그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부분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내일 정도에 이런 그 장 막판에 아마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아마 유가는 지금보다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변수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0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6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밤 12시 30분에 이제 천연가스 재고 발표되지 않습니까? 전문가 예상치는 310억 입방피트 정도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나 저저번 주 같은 경우는 540억
입방피트를 기록했으니까 그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매 주마다 거의 200억 입방피트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뭐 재고로 늘어나고 있지만 겨울철이라 난방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고가 지금 예상치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한 310억 입방피트보다 줄어들게 된다면 천연가스는 2.7달러를 넘어서 2.8달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날씨를 보게 된다면 약간 춥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천연가스가 오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향후에 올 겨울에 대한 뉴스가 따뜻하다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간밤에 나오는 재고 확인 이후에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방향성은 매수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매수 포지션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종가 기준으로는 1223달러를 기록해서 0.05%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 총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번 주는 또 제니 옐런 의장의 발언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게 중심이 가고 있다라고 봐서 금 가격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금 가격 같은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작용하고 있어서 쉽게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나 내일 같은 경우는 제니 옐런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금 가격이 쉽게 못 올라갈 때는 쉬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되 매수 전략 가져가시면 좋긴 한데요. 이렇게 오버나잇 하거나 길게 가져가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이다. 달러 말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대부분 지금 약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지금 매수 포지션이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고요. 천연가스나 골드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천연가스는 재고 확인하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는 당분간은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유가는 매수 관점, 골드는 데이 트레이딩, 천연가스도 재고를 보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와 함께 했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 바로 짚어드립니다. 내일 정부는 미국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 이어 이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지도 정보 반출에 따른 안보 영향, 또 국내 공간 정보, 산업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부처 간 합의가 되질 않아 3개월 뒤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한국은행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두산그룹 계열의 외국 기업집의 지주회사인 두산마켓은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합니다. 내일장 주요 이슈들까지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요. 참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장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우선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막판에.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밤 제넷 옐런 의장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했던 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선반영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내일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또 한번 현물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이런 12월달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가면서 별다른 트럼프가 어떤 찬물 끼얹는 그런 짓 안 할 것 같긴 한데 우선 요즘 안 할 것 같은 것들이 되는 그런 세상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죠. 그렇긴 하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하단선 역할을 좀 잡아줄 수 있겠다. 결국에는 봤었을 때는 1980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 내일 만약에 갭 하락을 만약에 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타이밍 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수급인데 외국인들 수급을 바라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부분, 이 부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앞으로도 좀 확대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낙폭 과대인 종목군들 내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섹터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을 좀 더 높여가고 있었던 동국 SNC라든지 뭐 태웅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될 가능성,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실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점을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도 종목별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접근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 만약에 개파락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또 조심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저희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선정해 주시죠.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섹터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코스닥 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점 좀 높여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동국 SNC와 태웅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친환경 섹터 우선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뭐 공해시키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현재 지금 아직 국정을 제대로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안을 좀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다녀코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이제는 좀 접근하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5일선, 21선까지 밀렸었을 때 이평선가 맞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최근에 사도 좋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응십육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쉬어주고 좀 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흥분해서 따라 붙기보다도 좀 밀렸었을 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선 소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17학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끝이 날 겁니다. 정말 오늘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분들, 가족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참여하신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